영화 잘 보셨나요? 네. 재밌게 보셨죠?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저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그 관객과의 대화에 오늘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저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야구팬 전상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뭐 TV를 보건 유튜브를 보건 어디를 보건 간에 입만 열면 서로 막 싸우기만 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있는 요 한 시간 4, 50분 정도는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최동원이라는 이름 석자에 어느 팀의 팬인지 그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롯데자이언츠 팬이 아니라 MBC 청룡부터 LG 트윈스 팬 하고 있습니다만 야구를 좋아하는 그리고 사실 야구 팬이 아니더라도 최동원이라는 이름은 이미 그 시대에 가장 우리 큰 형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관객과의 대화를 함께 해주실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를 연출하신 조은성 감독님 그리고 이상훈 해설위원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저희가 원래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를 하면 실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제가 마이크를 들고 객석에 찾아가거나 하는 게 허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점이 참 아쉽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오픈 채팅방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실 내용들에 대해서는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거기서 질문을 보고 또 두 분이 답변을 드리는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들 질문을 받기 전에 감독님 조은성 감독님부터 일단 영화를 만드시면서 드셨던 소회 그리고 또 특별하게 새로 발견하신 느낌 그런 게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보신 1984 최동호를 연출한 조은성 감독이고요. 오늘이 11월 11일이 최동호 선수 등번호처럼 최동호를 이제 기념하는 날이기도 해서 좀 뜻깊은 날이라 오늘 개봉 날짜를 잡았는데요. 코로나 시국에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되게 놀랐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화 기획부터 오늘 극장에 걸리기까지 한 대략 5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동안 저뿐만 아니라 수고한 많은 스태프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고요. 영화는 어떻게 마음에 드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칭찬받는데 되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 저희 어머님도 이 영화를 먼저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 좀 야구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야구를 했는데요. 어머님이 야구 시킨 보람이 있구나 라는 말에서 제가 많이 좀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그저 감사드리는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은성 감독님 진짜 중학교까지 선수를 야구 선수를 하셨던 우리끼리 선출이라고 하죠. 야구 사회인 야구도 같이 좀 해봤는데 선출입니다. 선출. 네, 그리고 또 이상훈 위원님 이분도 선출이십니다. 아시죠? 이상훈 위원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MBC에서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화면에 몇 번 나왔었는데 저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에 참여하면서부터 오늘 화면으로 제 모습을 보기까지 보고 나니까 야, 저기에 내가 나와도 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했어요. 일단 나이가 제일 가장 어린 것보다도 그러니까 저렇게 대단하신 그 선배님들 그리고 지나가신 감독님들 현직의 감독으로 계셨던 분들 다 그때 당시였으면 제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였었거든요. 그때 저런 분들을 보면서 야구를 했었고 그분들을 따라하고 싶어하는 그런 공경의 대상이었었기 때문에 뭐 저야 인터뷰를 할 때쯤에는 뭐 은퇴를 하고 나서 한참 뒤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했던 안 했던 지나고 나 보니까 저 화면 속에 제가 있는
그 자체가 저는 이 영화에 굉장한 엄청난 영광이라고 자꾸 아까 그 영화를 볼 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감히 저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 최동원 선배님의 그 업적이라든지 야구 유니폼을 입고서 행동, 마음가짐, 던지는 모습, 그 이후의 모습 여러 것들을 저를 포함해서 제 뭐 동료, 후배, 현재 유니폼을 입고 있는 선수들이 정말 보고 좀 본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상훈 위원님이 굉장히 큰 형인데 저도 사실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상훈이 형 완전히 꼬마네 저기서는 진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프로야구 초창기에 그 정말 거대한 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최동원이라는 이름 석자에 대해서 밝히는 소회가 진짜 저도 굉장히 가슴이 뜨거웠었고 사실 여기 관객석에 아까 먼저 퇴장하시고 가셨습니다만은 그 헐크 닮으신 선생님도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잠깐 계셨다가 가셨는데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롯데자이언츠 팬이 아니고 다른 팀 팬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자, 먼저 롯데자이언츠 팬이다. 롯데 역시 그렇죠, 롯데죠. 네. 나는 삼성 라이온즈 팬이다. 삼성. 아 그렇죠, 예. 오랜만에 혹시 그 김일용 선수나 분들은 아시나요? 아 이게 대답 못하게 돼 있으시죠. 할아버지께 들었다. 할아버지까지 갈 상황이 있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어쨌건 네 알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김일용 선수 저한테는 김시진 선수 인터뷰 그리고 또 도이창 코치는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웠었는데 이 두 팀이 사실 여기 주인공들이시죠, 그죠? LG 트윈스나 MBC 청룡 팬 역시 이게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죠? 네. 뭐 야구도 다 끝난 마당에 그렇죠, 여기 잘 오셨고요. 해태 기아 타이거즈. 아 역시 해태 타이거즈 뭐 몰드 팬분들은 참 그러시겠습니다. 참 지긋지긋한 이름이죠, 그죠? 정말 맞은 기억밖에 없어서. 그러면 혹시 빙그레 한화 이글스. 이쪽이 좀 바쁘시구나. 그리고 그러면은 약간 족보가 이상합니다만 쌍방울 레이더스, SK 와이번스, SSG 랜더스. 이천 쪽으로 가셨나 보다. 그러면 또 여기도 살짝 복잡하긴 한데 삼미 슈퍼스타즈, 청보 핀토스, 태평양 돌핀스, 현대 유니콘스. 그렇군요. 네. 얘가 또 이제 좀 약간 복잡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키움, 우리 히어로즈, 넥센 히어로즈, 키움 히어로즈 이렇게 많습니다. 계시나요? 안 계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냐면 NC 다이노스 안 계시고, KT 위즈 안 계시고. 다 했죠 그러면. 두산 오비베어스. 네 알겠고요. 네, 됐고요. 그러면 아무튼 저희가 오늘 여기 이제 많은 팬분들이 오실 거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다양한 셈의 팬분들이 계시는 것처럼 최동원이라는 이름은 이미 그 위에 있는 그렇죠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이상훈 위원님께 먼저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 단톡방에 많은 분들 들어오셨는데 조은성 평생 조 감독 화이팅이라고 또 응원의 메시지가. 근데 이게 이제 조 감독을 하라는 말씀이신지 조은성 감독 네. 그리고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라는.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은 어떤 거든 상관없으니까 이쪽에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직접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욕을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안 읽으면 되니까요. 해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이상훈 의원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최동원이라는 분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신 분이 제 생각에 여기서 혹시 만나보신 분 계신가요? 얘기해봤다 내가 최동원과. 그렇죠.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유일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최동원이라는 이 거대한 거목과 만나서 많은 이야기, 사실 야구 이외의 이야기도 많이 나누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1996년도에 뭐 부상도 있었고 후반기 때 시합을 못 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때 당시 이제 구단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지 이 프로야구계에 돌아가는
판도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느꼈을 당시였는데 그 전에 지금은 선수협회가 이제 결성이 돼 있어서 뭐 FA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선수들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협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제가 1996년도에 전반기 시즌을 마치고 시즌 막바지 때쯤에 차를 몰고 전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각 팀의 그 주요 선수들을 선배가 됐던 후배가 됐던 10년 차이가 됐던 5년 차이가 됐던 그 주요 선수들 만나면서 이렇게 서명을 받고 사인을 받고 나중에 어디에서 모일 때 같이 모입시다. 그래서 선수협을 만듭시다. 그런 행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니면서 딱 생각 들었던 분이 최동원 선배님이었어요. 저는 일면 단식도 없었던 분을 만나야 되는데 뭐 그분을 만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어디서 전화번호를 구해서 그때 당시는 최동원 선배님이 그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여러 그 여의도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었던 시절인데 여의도에 있는 뭐 호텔 커피숍에서 이제 처음 만났어요. 처음으로 전화를 했고 선배님 저는 지금 어디에서 야구를 하고 있는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선배님을 만나서 뭐 자문을 얻고자 그때는 이런 단어도 못 쓸 때였고요. 선배님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나서 처음 이제 이렇게 커피 한 잔씩 놓고 딱 정면에 이 최동원이라는 선배를 딱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막 얘기를 하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냥 오냐 그래 그게 좀 힘든 거지만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다 오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또 갑자기 났습니다. 그때 그렇게 저는 처음 제 자리 앞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만났습니다. 1996년도에. 근데 또 하나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였었는데요. 저는 그 서울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프로야구는 원정팀이 이제 서울에 와서 잠실야구장에서 게임을 하게 되면은 잠실야구장에서 훈련을 못 하고요. 밖에 외부에서 어디 학교인가에서 훈련을 하고 들어가서 게임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잠실야구장이 또 원정팀의 라카룸도 없었고요. 그냥 벤치만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루는 그때 당시는 오비베어스가 주로 서울고등학교 와서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롯데자이언츠가 가끔 이제 서울에 와서 잠실야구장에서 게임할 때는 저희 학교에 와서 이제 훈련하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멀리서 한 10m, 20m 정도 멀리서 최동원 선배님이 피칭을 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 아까도 이 화면에 나왔지만 이 위에는 그냥 티셔츠 입고 모자 안 쓰시고 유니폼 바지에 지금은 야구 양말이 색깔이 빨갛거나 검었거나 이런 형태죠. 근데 그때 당시는 하얀 양말에 각 팀에 맞는 스타킹, 발바닥 고리가 걸리는 스타킹을 신었었는데요. 그런 스타킹을 안 신고 그냥 티셔츠에 야구복에 하얀 양말을 신고 피칭을 하는 거 보는데 이렇게 몸에 이 테두리에 금태가 둘린 것 같은 느낌 그런 걸 받았고요. 그리고 공을 던지면은 하얀 볼이 손끝에서 딱 떠나면서 포수한테 갈 때까지 하얀 볼이 너무나도 하얗게 보이는 그러니까 몸에서도 그렇고 볼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광채가 흘렀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고 야 나는 언제 저렇게 던질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저건 뭐지? 저게 어떻게 저렇게 던질 수가 있지? 그거를 워낙 가까이에서 봤기 때문에 너무 놀랬었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네, 최동원 고등학교를 다니던 고등학생 이상훈이 본 최동원의 모습은 진짜 엄청났을 거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냥 공을 던졌다기보다는 진짜 가슴으로 심장으로 모든 걸 던졌던 사나이로 기억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들의 그리고 야구 팬들의 가슴에 불을 당겼던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오픈 채팅창에 문 선생님께서는 재수생 시절 갔었던 저희 처음이자 마지막 한국 시리즈 경기라서 더 감격스럽네요. 라는 말씀을 남겨주셨고요. 다른 분들 질문도 하나씩 이제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조은성 감독님, 허 선생님께서 최동원 선수를 직접 뵙지는 못했고 장례식장에 가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84년의 주인공인 최동원, 장효조, 유두열 선수가 세상을 모두 떠나 이 자리에 없다는 것이 아쉽다라고 하시면서 장효조나 유두열 선수의 자료나 인터뷰는 없을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그거와 덧붙여서 영화에 사용하시는 그 장면들 있잖아요. 그 영상 자료나 모든 인터뷰 자료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하게 되셨는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일단 말씀해 주셨던 세 분이 모두 이제 안 계셔서 생전에 인터뷰 한국 시리즈에 대한 인터뷰들은 사실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지원 선배님 인터뷰도 못한 게 좀 너무 아쉬워서 후회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신 이 아카이브는 방송국이 없어요. 일종의 이제 약간의 클립들만 남아 있고 풀 경기는 그 어느 방송국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84년이면 한국에는 방송국이 딱 두 군데밖에 없었을 시절이잖아요. MBC랑 KBS에서 번갈아 가면서 중계를 했는데 지금이야 이제 메모리 방식의 카메라를 쓰지만 당시에는 비디오 테이프 방식의 테이프를 썼어요. 방송용 테이프 굉장히 고가였거든요. 당시에. 한 번 쓰고 너무 버리긴 아까우니까 중계를 한번 하고 그거를 재활용을 해요. 예전 분들은 아실 텐데 VHS 테이프에 다시 재녹화하는 형태로 계속 써서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이 없고 이 작품은 사실은 중계 영상이 없으면 영화가 완성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다가 최동원 선수는 사실 아버님이 거의 야구를 성격을 가르쳤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버님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셨나 봐요. 최동원 선수가 출전했던 중요한 경기들 다 녹화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유족들이 보관하고 있던 17개의 테이프를 제가 찾아서 디지털로 일일이 복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화질이 좋지 않죠. 이제 그 원본의 이제 한계고요. 이게 벌써 38년 전이죠. 38년 전 테이프가 복원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보신 것 중에는 미공개 영상도 있고요. 제가 너무 아쉬운 게 한국은 이제 조선왕조 600년 동안 그 모든 실록을 기록한 기록의 민족인데 유독 스포츠에 대해서는 아카이브가 박해요. 예를 들면 축구 쪽으로 치면 이제 차범근 선배님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왜 한국에 없냐면 자료가 없어요. 독일에 가서 사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한국은 올해가 제가 알기로는 프로야구가 40시즌째 되는 해잖아요. KBO에도 그 자료들이 없어요. 2000년도 이후에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씩 복원하고 있는데 그 이전 경기는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상훈 위원님이 전성기 때 던지셨던 공도 방송국에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재작년인가요? 이렇게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이제 K모 단체 아카이브 복원 사업을 좀 하자. 돈도 안 받을 테니. 했는데 이제 듣고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계속 발굴하지 않으면 저희 다음 세대들은 사실 이런 다큐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앞으로 평생 해야 될 거는 후대들을 위해서 스포츠뿐만 아니라 많은 아카이브들을 좀 복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비를 빚내서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디지털 아카이브 복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작품도 더 좋은 아카이브로 탄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상훈 위원님께 두 분의 질문을 같이 좀 묶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함 보입시더님께서
이상훈 선수님 1984년 한국 시리즈 어디서 보셨나요? 같은 투수로서 84년 한국 시리즈 최동원 선수의 4승 1패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분이 계시고요. 먼저 이거부터 좀 답변을. 제가 84년도에 몇 학년이죠? 88년도에 고3이었으니까 중학교 때. 그런 중학생 때네요. 네. 그때는 집에 테레비가 없었던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감히 볼 수 없는 세대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서 보든가.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야구 이제 학교에서 뭐 훈련하고 경기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거를 TV로 본 기억은 없습니다. 아, 그 이후에 지나면서 역사적인 장면들이 나올 때 그때 뭐 재방송을 한다든가 네, 네. 그럴 때 본 것 같고요. 그 당시에 딱 본 기억은 없습니다. 그 4승 1패 그 5번 등판을 하셨고 사실 김일용 선수가 3승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도 사실 말이 안 되는데 더 말이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좀 묻힌 거죠 사실. 지금 코리안 시리즈 7차전까지 가는데 중간 계투 선수가 5번 나왔다고 그래도 난리 날 겁니다 아마 지금. 근데 최동원 선수는 5번을 등판하셨는데 그 중에 4번이 완투, 한 번은 완봉, 그렇죠? 네, 이렇게 하셨던 거잖아요. 그 야구조아님께서 지금 저렇게 던지면 뭐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선수 자체가 또 쓰러질 수도 있고 여론도 안 좋을 수 있는데 당시 분위기는 어땠을지 그리고 사실 이성훈 의원님도 2002년에 비슷하게 던지셨다고 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그 최동원 선배님의 그 4승은 네. 그 5게임 등판해서 그렇죠. 한 번 9원승 5회부터 네. 아까 올라오는 거 봤는데요.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이 자리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는 저 게임을 저때 저 시절을 그때 그 상황을 뒤집어 봐도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 그리고 어떻게 한국 시리즈 5번 나가면서 거의 선발 나가면서 또 중간에 나갔더라도 한 5이닝 6이닝을 던지게 되잖아요. 네. 근데 아마 던지면서도 쓰러졌을 텐데 그러니까. 아니면 던지고 나서 쓰러졌을 텐데 그 다음 날 나오지 못했을 텐데 그 정도의 그 대신 혹사라고는 저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여러 감독님들께서 인터뷰하신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최동원이고 그게 그때 당시에 우리들의 야구였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고 또한 딱 할 수 있었던 투수는 딱 최동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신력이나 투혼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던질 수 있다는 건 뭔가 그해 최동원은 인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범주를 좀 넘어섰던 어떤 그런 존재였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상훈 위원님이 같은 상황이셨다고 한다면 마함 해 보이십시다라고 하시고 1, 3, 5, 7차전을 등판하셨을까요? 저는 2차전 1차전 등판을 하고 네. 완투를 하고 네. 그리고 이틀을 쉬고 2차전을 등판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한 6회 정도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등판하잖아요. 네. 등판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던질 수 있느냐고 물어보지 말고 그냥 나가라고 하셨었던 분마저도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좀 넘어갔다. 아니야 이건 아니다가 아니고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돼요. 해도 되는데 해도 되는데. 최동원 투수였기 때문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와 진짜 사실 이거는 그 영화로 만약에 조은성 감독님이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그냥 영화로 만들었어도 에이 저 양반 야구 모르네 이런 얘기 듣기 딱 좋은 그런 시나리오기는 합니다. 때로는 야구에서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 만화보다 더 만화 같은 일들이 항상 일어나죠. 그게 우리를 그동안의 야구 팬들의 마음을 뺏어왔던 것도 바로 그런 것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올려주시고 계신데 시간이 우리가 언제까지일까요? 아 그래요? 시간 많네. 많이들 하십시오. 질문 좀 많이 해주십시오. 아니면 뭐 중간에 이거 나 화장실 가야 된다, 내지 담배 펴야 된다 뭐 이런 분들 계시면은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 우리 조은성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 선생님인가 윤 선생님이 잘안 보인다. 좋은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1984년 이후 최동원 선수의 삶도 84년 이후에도 정말 드라마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드라마틱한 삶을 사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84년에 있었던 가을 열흘 동안의 이야기만 다루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 이 영화의 관객 목표가 11만 명이거든요. 잘 되면 다음에 속편으로 만들까 생각. 그건 아니고요.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이제 방송 다큐멘터리랑 조금 달라야 되는 지점들이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밀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밀도와 집중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최동원 선배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방송에서 몇 차례 일대기적 구성의 다큐멘터리를 했거든요. 얼마 전에도 부산 KBS에서 철한 최동원이라는 다큐멘터리 일대기적 구성을 해서 물론 그것도 이제 완성도들이 굉장히 좋지만 굳이 관객분들께 익히 않는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전달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뭐 앞에 계시지만 저희 PD님하고 이제 제작자님하고 작가님하고 한번 모여서 저희가 기획회의를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상상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최동원 선수가 살아 계셨다고 치고 인터뷰를 요청을 드려서 이런 질문 예를 들면 최동원 선수께서는 당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빛났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분명히 1984년 그 가을의 열흘을 이야기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앞뒤를 재지 말고 바로 다이렉트로 시작을 하자. 그 이야기만 해도 충분히 에너지들이 이제 뿜어져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기획을 잡고 갔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은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영화 속에서 담지 못한 것들은 분명히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좋게 보신다면 찾아보실 것이다. 그 이후의 삶이라든가 그 이전의 삶을 그런 의도로 1984년 그 열흘간의 기간만 저희가 이야기를 담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최동원의 그 앞과 그 뒤도 정말 많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고 그렇게 해서 저도 이 열흘 이걸 보여주기에도 이 시간이 짧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들었습니다. 대하 드라마처럼 만들어야 그 얘기를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김 선생님께서 롯데 루키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영화였습니다. 우리 거인의 근성이 없어진 요즘 플레이를 보면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도 이성훈 의원님께 질문을 하시네요. 롯데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선수 혹은 이 친구 좀 키워볼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선수가 누가 있으실까요? 라고 하셨네요. 정말 힘든 질문을 정말 어려운 질문을 근데 갑자기 받은 질문이니까 갑자기 말씀을 드릴게요. 김원준 선수하고 김원준 선수 하면은 좀 의아해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한참 마무리로 자리를 잡아서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원준 선수하고 한동희 선수 두 명을 뽑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이유는 마무리 투수는 한 팀에 단 한 명입니다. 근데 선발 투수는 한 팀에 한 4-5명 되죠. 근데 그렇다고 선발 투수가 못하는 게 아니고 선발은 로테이션이고 마무리 투수는 항상 대기하면서 그 게임을 이제 마지막 이닝을 책임을 져야 되는 임무인데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시면 각 팀의 그 마무리 투수들을 이렇게 한번 회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1년 내내 마무리 투수로 자리를 잡는 투수는 10개 구단에서 한 반 정도 될까 말까 그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올 한 해의 마무리로 했다고 해서 내년에 또 확실한 마무리가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래서 한 팀에 한 5년 정도 그 이상을 마무리를 맡고 던지는
그 투수가 저는 또 진정한 마무리 투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김원준 선수를 투수 쪽에서 뽑고 싶고요. 그리고 한동희 선수는 항상 그 포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될 것 같다가 안 됐다가 될 것 같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또 안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러니까 이런 갭들이 나중에는 조금씩 좁아지면서 본인의 어떤 몫을 딱 진짜로 터뜨려서 1년 이렇게 유지를 계속 할 수 있을 때 저는 진짜 그 선수의 본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김원중, 투수의 김원중, 야수의 한동희. 아, 정말 본인들한테 이 얘기 좀 전달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분들은 관계자분들은 안 계시죠 여기 지금. 네, 그렇다고 합니다. 혹시 뭐 LG는 네, 그건 나중에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고. 또 우리 조은성 감독님께 이분 아이디가 너무 멋있다. 1Q84 최동원님께서 영화 잘 봤습니다. 조은성 감독님 이상훈 해설위원님과 했던 인터뷰 중에서 이건 영화 컨셉상 다 담지는 못했지만 이 이야기만큼은 여기 관객분들이 들으면 좋겠다. 그렇게 싶은 말씀 뭐 기억나시는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두 분이 다 말씀해 주실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아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혹시 여러분께서 이상훈 선배님에 대한 책 야구하자 이상훈이라는 책을 보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그 책을 보고 사실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어서 그러니까 처음 최동원 선배님을 무작정 찾아가서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듯이 저 역시 이상훈 위원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들었거든요. 저희 이야기가 이제 84년도 이야기다 보니까 많이 덜어낸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언젠가 좀 기회가 되면 나중에 좀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꼭 만들어보고 싶은 스포츠 다큐멘터리 영화 인물 중에 하나가 이상훈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이거는 돌아가시 전에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많네요. 야구하자 이상훈이라는 책이 굉장히 저한테 많은 영감을 줬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야구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자기 어렸을 때 모습부터 이렇게 가감 없이 자신을 드러낸 야구 선수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한테는 드물었거든요. 이상훈 선배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그래서 제가 인터뷰하면서 끝날 때 잠깐 여쭤봤어요. 혹시 이 책에 대한 판권을 제가 사서 다큐멘터리 만들면 어때요?라고 그랬더니 좋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얘기 안 하셔가지고 얼마 이렇게 출판사랑 협의해라 얘기하셔서 언제 가슴속에 담아두고 있고 뭐 언젠가는 꼭 완성을 해서 오늘 이 자리 같은 분들 모시고 이 자리에서 한번 상영하는 게 제 미래의 꿈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나그램님께서 질문하신 이 내용을 저는 오늘 감독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으로 하려고 지금 빼놓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신 김에 이나그램님께서도 조은성 감독님 스포츠 영화, 스포츠 다큐 많이 만들어 오신 걸로 아는데 그 다음 스포츠 관련 작품은 어떤 작품을 기획하고 계시는지요? 라고 질문을 하신 거에 답을 좀 미리 드린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최동원이라는 이 거대한 거목의 열을 84년의 열을 우리에게 주는 감동도 엄청나지만 야구 선수의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정말 요런 의외와 반전이 있구나라는 인물이 우리나라 야구사에 사실 이상훈 위원님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야구 선수도 락 밴드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네. 제가 알기로는 두산의 외국인 선수 랜들 그 선수가 저 이태원에서 만나 또 랜들 이렇게 기타 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 정도 제외하고는 지금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다양한 장면들이 나올 것이며 보스턴 또 한번 가셔야죠. 사실 저도 좀 데려가 주시고. 우리 음악 감독. 네.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술 마시면서 40번 대박. 이거 한번 보여주시죠. 저 뒷분들한테도. 야 이거 갖고 계신 분이 계시네. 대박이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아주 잠깐 소감 한마디. 40번입니다. 어디서 나셨어요? 없어 구하기 힘들어서 그냥 주문 제작. 주문 제작하셨어요. 와 대박. 주문 제작. 네. 사인해 주셔야 되겠다. 네, 그럼요. 근데 저는 그 메이저리거는 아닙니다. 예, 저는 마이너리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한 2년 반 남짓 그렇게 있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야, 너 메이저 갔다 왔잖아, 메이저 갔다 왔잖아 하잖아요. 메이저에는 있었지만 마이너리그에 있었던 기간이 더 길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근데 저는 너무나도 그 메이저리그에도 있었지만 마이너리그에 있었을 때의 그 느낌과 이 배움과 제가 얻었던 거는 훨씬 더 많습니다. 아, 40번은 그 메이저리그 유니폼 등번호고요. 그렇죠. 트리플 A에 있을 때는 45번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그 우리 이상훈 위원님 밴드 왓으로 저희 홍대 저도 이제 음악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래서 공연을 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아예 이제 모르는 사이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때 그 작은 클럽 공연이었는데 외국인 관객이 2명이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위원님께서 공연을 하시다가 그분들한테 외국인들한테 이제 영어로 딱 이렇게 인사를 딱 날리시니까 관객들이 사실 그냥 보기에 되게 이렇게 덩치 좋은 아저씨가 연주하다 갑자기 영어로 딱 얘기를 하니까 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참 사람들 참 누구지 모르는구나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저 보스턴에서 2년 살다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하하하하 네네네 이랬거든요. 제가 아 이 사람들은 지금 저 아저씨가 보스턴의 어학연수단 연구를 알고 있구나. 그래서 이걸 설명할 방법도 없고 진짜 난감했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저 지금 이 40번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아. 자 그러면은 이거 말씀 나온 김에 이거 또 요 나온 김에 우리 박 선생님께서 이상훈 위원님께 질문 하나 더 주셨는데요. 최동원 감독님과 이상훈 위원님의 공통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구단, 프랜차이즈 스타 이 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미일 프로야구를 모두 겪어보시면 다양한 야구 문화를 경험하셨기도 하고 위원님 개인적인 아픔도 있으시기에 누구보다 구단과 구단을 상징하는 스타들 사이에 발생하는 씁쓸한 시간들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야구계가 앞으로 그런 씁쓸한 시간들이 또 다시는 없기 위해서 가져야 할 지향점 혹은 외국 리그에서 프랜차이즈 스타들에 하는 대우로부터 우리가 좀 배울 만한 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이저리그는 에이전트들을 통한 중간에 구단과 선수 사이에 에이전트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중간에 에이전트가 있지만 아직 그 확실하게 형성은 안 돼 있고 하지만 제가 야구를 했었을 때 시절을 말씀을 드리면은 누구누구라고 그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요. 메이저리그에. 그러니까 한 팀에 굉장히 오래 뛰었던 선수들이 있죠. 그 선수들이 나중에 구단 일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 지금은 어떤 구단 고위층대에서 또 이제 구단을 이끌어가고 또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KBO 리그에도 각 그 야구인들이 야구를 했었던 분들이 단장이 되기도 하고 아직 뭐 사장까지 이렇게 옛날에 김웅영 감독님이 한번 삼성 라이온즈 사장을 맡으신 적이 있지만 참 그런 것들이 시발점이 돼서 잘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게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는 어떤 생각 때문에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구단과 선수도 만나는 거고 또 여자와 남자도 다 사람이 사람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나중에는 헤어지게 돼 있습니다. 죽어서 헤어지던 비즈니스가 안 맞아서 헤어지던 마음이 틀어져서 헤어지던. 근데 저는 제발 좀 이렇게 헤어질 때 나쁘게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야구계건 어디든 나쁘게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좋게 헤어질 수 있고 헤어지고 나서 다시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게 프로야구에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는 더 그렇잖아요. 선수들 여기저기 팔고 데려오고 FA 사고 이거는 기본적인 프로야구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이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헤어질 때 좋게 헤어지고 근데 또 만나잖아요. 다시 만났을 때
서로 마음을 감추고 껄끄럽지 않는 그런 상대가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남도 중요하지만 역시 헤어짐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진짜. 우리나라 야구를 저도 프로야구 원년 어린이 회원으로서 쭉 보면서 느낀 점이 우리나라 야구가 기본적으로 야구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멋이 없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정말 훌륭한 레전드를 레전드로 더 멋있게 만들지 못하고 그리고 충분히 더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발굴해내지 못하는 점은 우리나라 야구계가 아직도 오로지 승과 패밖에 모르는 조금 되게 저차원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몇 승이 아니라 다른 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 승 뒤에 있는 그런 점들을 좀 구단과 그리고 팬들도 다 조금씩 더 괜찮아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두 분의 질문을 묶어가지고 우리 조은성 감독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립습니다 선생님께서 나레이션으로 조진웅 배우가 참여해서 더욱 반갑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영화에 몰입할 수도 있었고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었는지 그 스토리가 좀 궁금하네요. 라고 하셨네요. 예, 뭐 일단 제가 조씨라서 아 뭡니까? 조진웅을 섭외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나레이션은 조진웅을 염두에 두고 원고를 쓴 거예요. 그 톤도 이제 조진웅 씨의 연기를 보거나 이제 나레이션 이전에 했던 방송에서도 여러 번 나레이션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톤을 보고 이제 저희 작가님이 써주신 거고, 저는 내심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진웅 배우가 나레이션을 거절하면 그냥 나레이션을 아예 빼자, 아니면 영화를 접자 이런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저희한테는 완벽한 나레이션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제가 조진웅 연락처가 있을 리 없잖아요. 저희 이제 PD님 보고 무조건 섭외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PD님이 이제 원래 상업 영화를 좀 크게 하셨던 분이셔가지고 연락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니저분한테 연락을 했고 조진웅 배우가 무조건 하겠다. 그래서 이제 바로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녹음을 마치고 너무 잘해주셨는데 저도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 10년 넘게 만들다 보니 나레이션 하시는 분이 초기에 이 진심으로 몰입을 하는지 아니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지가 이제 경험치로 좀 쌓인 게 있거든요. 근데 정말 진심을 다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이분께서 조진웅 배우께서 되게 탑스타시잖아요. 그래서 홍보 같은 거 부탁드리기 되게 어려운데 본인이 이렇게 부산국제영화제 가서 1984 최동호 꼭 보시라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되게 정말 야구를 좋아하시는구나, 정말 찐팬이구나 해서 지금도 감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섭외가 됐고 저희가 심지어 돈도 많이 아니라 아예 못 드렸어요. 그랬더니 좋은 데 쓰시라고 하셔가지고 좋은 말도 해주시고 해서 지금도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무쇠팔꿈치님께서 예고편을 보면 소재뿐만 아니라 음악에서부터 뜨거움이 느껴져서 개봉날부터 달려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음악이 진짜 좋았는데 혹시 감독님께서 음악 감독께 특별히 주문하신 내용이 있으셨나요? 저 음악 감독은 뭐 이제 기타리스트 신대철 선배가 개인적인 예전부터 인연이 좀 있어가지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뭐 신대철 선배도 이제 최동원 감독이 되게 좋아하시고 잘 아시는 분이셔서 제가 요청한 거는 딱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형의 기타 연주가 직접 필요하다. 그러니까 날 것 그대로의 기타 선율이 야구와 굉장히 잘 맞는다라고 판단이 됐거든요. 그걸 요청을 했더니 정말 생으로 한 40곡을 연주를 하셨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믹싱을 거쳐서 선곡된 곡들만 집어넣은 겁니다. 음악 되게 괜찮으셨나요? 네. 그리고 엔딩곡도 좀 저희한테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 엔딩곡을 듣자마자 몇 해 전에 이제 최백호 선배님의 바다끝이라는 노래인데요. 그걸 듣자마자 언젠가는 내 영화에 이 노래를 꼭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고 있는데 그게 1984 최동원에 쓰일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가사의 뜻이라든가 가사가 갖고 있는 그 의미성들을 좀 해석을 해보니 어쨌든 최동원 선배님과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특별히 이 곡을 골랐었습니다. 네. 신대철 선배랑 좀 인연도 있지 않으세요? 기타 같이 하시고 하셨다고 해서 얘기 된 김에 또 인연 또 이게 락 동료잖아요, 그죠? 신하위인 건 아시죠? 신대철 형이 있는데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신하위가 일본으로 클럽 공연을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2군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사카에 원정 게임을 갔는데 오사카에서 시나위가 그 지하의 클럽 공연에서 공연을 한다는 소식을 어느 누군가 저에게 전해왔고 혹시 오사카에 계시는 줄 아는데 혹시 저녁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냐. 그래서 나는 시나위를 아는데 시나위가 나를 알지 모르겠다.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이자카야죠. 이자카야에서 이제 술 먹었죠. 뭐 술 먹고 이제 저 방으로 오사카의 이제 원정 숙소 저 방으로 같이 와서 이제 방에서도 맥주 먹고 그 바닥에서 다 같이 한번 잤습니다. 난장을 같이. 예, 제 방에서 다 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때 알게 됐던 그 시나위 드럼이 신동현이라고 친구가 됐고 먼 훗날인 저의 밴드 왓이라는 3집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우리 팀의 드러머입니다. 현재까지도 같이 밴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제가 야구를 예전에는 이 등장곡이 없었었어요. 최근에는 등장곡이 있죠. 전부 다 있죠. 근데 예전에 등장곡이 없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LG 트윈스에서 제가 등장곡을 맨 처음에 쓴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마운드까지 뛰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마운드에서 숨 좀 고르려고 이제 등장곡을 썼었는데 그때 시나위에 이제 크게 라디오를 켜보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거를 앨범을 틀다가 나중에는 그 대철 형네 집에 가서 같이 소주 먹고 대철 형네 집에서 그 곡을 직접 불러서 녹음을 해서 그 곡을 틀은 적도 있습니다. 야구장에. 네,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상훈 위원님의 밴드 생활은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활동을 좀 못하시고 계시고 내년에는 앨범 작업도 그리고 공연도 많이 하실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요거를 좀 확실하게 하시죠. 얘기가 나온 김에 좀 혹시 찍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또 증거가 되는 거니까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조은성 감독님이 이제 제작을 하시면 어떻게 그 승낙을 하시겠습니까? 뭐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요런 다큐멘터리 나오면 요거는 진짜 그림이 더 다채롭지 않습니까? 진짜 얼마나 본인이 직접 출연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음악도 본인이 직접 하실 수가 있고 돈이 덜 듭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가려움이 있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정말 또 다른 그런 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일용이라는 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맞아, 김일용. 저분 저러고 난 다음에 세이브라이언즈 갔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 변하고 2개 더 익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뭐 이런 얘기도 기억이 나고 갑자기 쭉 생각이 나. 김일용이라는 분에 대한 소회를 또 질문으로 연결해 주신 분이 2분이 계신데요. 떨고 있는 선생님께서 김일용 선수 정말 인간 이상의 역투를 하셨죠. 어찌 보면 최동원 선수에게 가린 것이 본인으로서는 아쉬울 텐데요. 역사에 마냥은 없다지만 7차전에 삼성이 승리했다면 김일용 선수와 최동원 선수의 운명이 뒤바뀌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최동원 선수의 40이닝 투구는 좀 더 특별하게 기억됐으렸나요? 요거는 우리 이상훈 의원님이 한번. 저는 최동원 선배님의 피칭이 더 기억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역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그 화면 속에서도 많은 그 얘기들이 나왔지만 삼성은 그때 당시에 삼성은 이제 이기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입장이었었고 당연해야 되는 입장이었었고 근데 만약에 롯데가 졌더라도 엄청난 혈투를 펼친 뒤에 진 경기라고 과정했을 때 진 경기이기 때문에 그 경기가 또 다른 감동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 감독님께도 김일용 선수 관련해서 최동원에게 가려진 우리 허 선생님께서 하신 질문이고요. 최동원에게 가려진 패자 김시진, 김일용 선수에 대한 인터뷰가 어려우시지는 않았는지
뭐 특별한 에피소드는 좀 있으셨는지. 그 다큐멘터리 연출자라는 직업이 갖는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김신희 감독님은 특히 좀 뭐랄까 실패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공담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김신희 감독이 또 생각보다 굉장히 여리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좀 수다스러운 아저씨 같기도 한데 그 실패담을 듣는 게 사실 좋지는 않죠. 성공담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좀 인터뷰를 했는데 저희가 중간에 좀 이렇게 눈물 짓는 장면을 좀 더 길게 처음에는 가편집 때 좀 길게 넣어놨는데요. 요거는 너무 관객분들에게도 그렇고 김신희 감독님에게도 좀 감정적으로 좀 자극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중간에 좀 커트를 한 컷이 지금 엔딩 컷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좀 오열을 하셨어요. 근데 그 오열이 당연히 최동원 선수에 대한 이제 동료이자 친구이자 라이벌에 대한 그리움도 있겠지만 당시를 회한해 보니까 몇십 년, 38년 만에 그 기억을 꺼내니 되게 괴로우셨던 것 같아요. 이걸 듣는 게 저희도 좀 먹먹했고 제가 개입을 언제 끊어야지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개입을 못했었고요. 김윤영 선수 같은 경우는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제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알아듣기가 힘들어서 통역을 당연히 썼고요. 근데 김윤영 선수를 저희가 찾아낸 것도 굉장히 극적이었거든요. 제가 이전에 이제 제일동포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쭉 찍다가 알게 된 정말 순수 일본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우리 조선말을 굉장히 잘해요. 한국에서 유학도 했고. 근데 다행히 이 친구가 이제 엄청난 야구 덕후였어요. 김일용 선수를 일본에 좀 찾고 싶은데 방법이 없냐? 라고 해서 이 친구가 생각해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각 구단 뛰었던 구단에 연락을 해서 연락처를 받는 건데 뭐 일본은 그 개인정보가 좀 중요시 돼서 절대 연락처를 안 알려준대요. 주소만 관심이 받았답니다. 주소가 조금 도쿄 외곽에 한참 먼 데 있어서 편지를 썼어요. 손편지를. 그래서 한국에서 이러이러한 다큐를 만들려고 하는데 김일용 선수를 인터뷰를 하고 싶어하는 팀이 있다. 근데 2주인가 3주에 답이 왔대요. 만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랴부랴 건너가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작년 2월 저희가 2월 중순 말 정도였는데 일본에 가면 확산되고 한국도 막 그때 난리가 나는 상황이라 이거 과연 가는 게 맞을까? 근데 지금 안 가면 언제 가지? 그리고 운 좋게 어쨌든 항공권도 그때 남아 있어서 갔다가 간 김에 도이찬 코치님도 정말 기적처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왔습니다. 영화에 좀 썼고 도이찬 코치님은 연세가 80대 지금 중반이셔서 기억력이 조금 좋지는 않은데 얼마 전에 영상 편지를 보내오셨거든요. 마지막 문장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동원아 너 때문에 우승할 수 있었고 너무 고맙다. 라는 말을 설명해 주시는 이제 응원 영상을 보는데 이게 지금 유튜브나 저희 SNS에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그 여전히 이렇게 누군가에게 고마운 존재로 남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구나.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아마 잘 안 될 것 같아요. 뭐 마이크 잡으신 김에 김 선생님께서 좋은 영화 잘 봤습니다. 감독님께서 스포츠 아카이브들 그 디지털로 복원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84년 한국 시리즈나 예전 영상 자료들 다큐멘터리 외적으로도 혹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저작권 때문에 제가 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모든 프로 스포츠가요. 중계권은 방송국이 갖고 있지만 저작권은 각 협회가 갖고 있어요. 야구는 KBO가 갖고 있고 프로축구는 이제 프로축구 연맹에서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좀 답답한 거는 그런 거예요. 그걸 민간에게 개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저보다 훨씬 더 젊은 창작자들이 요새 정말 잘 만들거든요, 영상을. 그럼 이거를 개방을 하거나 아카이브 보건 같은 걸 해서 특히 방송국도 아카이브를 쌓아놓기만 할 것이 아니라 민간에게 젊은 창작자들한테 개방을 하면 어마어마한 콘텐츠가 쏟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 넷플릭스의 라스트 댄스라는 다큐멘터리 보셨나요? 마이클 조던 정말 기술적으로도 정말 잘 만든 다큐인데요. 제가 거기서 가장 부러웠던 거는 저 아카이브를 다 갖고 있었던 거야.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네. 예. 그거를 80년대부터 찍어놨던 거예요. 언제 쓰일지 모르겠으나. 한국도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점점 돼가긴 할 텐데 아직도 스포츠계는 아카이브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희박해요. 그래서 아까 헤어지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상호 의원님이 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것 자체도 일종의 사회를 관통을 하나의 컨텐츠잖아요. 그럼 이 컨텐츠를 잘 기록을 하고 잘 남겨놔야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한국은 그 스포츠 산업의 대부분이 중계에 매몰돼 있어요. 중계를 가지고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들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한국 야구 레전드라든가 축구 레전드 각 분야들 뭐 농구도 있고 배구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시도를 잘 안 해요. 왜냐? 아카이브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매번 지나가는 그냥 스포츠일 뿐이에요. 매일매일 하는 경기일 뿐이고 거기서 의미를 절대 못 찾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좀 더 많은 아카이브를 통해서 많은 스포츠 콘텐츠를 접하고 거기서 많은 스포츠 영웅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저는 밑바닥에 좀 이렇게 그런 것들 아카이브를 잘 깔아서 남겨주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는 관계로 지금 보내주신 다른 질문들 중에서 유 선생님께서는 이번 주 야구의 산다를 보다가 영화를 알게 되어서 바로 예매를 하고 보았습니다. 야구의 산다는 그 SBS 스포츠의 정우영 캐스터 하시는 유튜브 채널인데 거기 출연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보시고 바로 예매를 하셨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롯데와 삼성이 한국 시리즈에서 만난다면 1984년이 소환될 것 같은데 그날이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상원 위원님, 조문성 감독님 해설도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셨고요. 감사드리고요. 마 선생님께서는 최동원 선수님과 이상훈 선수님이 대결을 했었다면 어땠을까? 상상해보니 짜릿하다. 그러고 보니까는 김일용 선수도 좌완이시고 상훈 형님도 좌완이시고 어떠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또 일들이 질문이네요. 그러네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기회에 눌릴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인 분이십니다. 투원 동호님의 질문에도 대답이 됐을 것 같고요. 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 선생님의 그 질문은 제가 이 질문을 읽기 전에 굉장히 좀 마음이 한쪽 구석이 좀 싸해지고 저도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두 분께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롯데가 다시 우승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올 시즌 후반기 때처럼 그렇게만 하면 그렇죠. 하면 재밌지 않을까요? 네. 우승보다 더 값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승보다 값진 거는 이 감동인데요. 물론 우승에 대한 감동도 있지만 우승이 아닌 감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뭐 플레이를 하면 기록이 남지만 팬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하면은 우승보다도 더 값진 플레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롯데 우승할 수 있을까요? 저희 10월 31일 날 사실 이 영화를 이제 부산에서 최초로 어머님하고 최동원 선수 어머님이 생존해 계시니까 어머님한테 먼저 보여드리고 시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깜짝 스타가 한 분 오신 거예요. 안경선에 있어 박세웅 선수가 경기를 끝내러 갔더라고요. 그게 LG한테 되게 뼈아픈 경기였구나 30일 경기가. 네. 굳이 지나간 얘기를 해야 되셔가지고. 근데 그날 경기를 끝내고 이제 10승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롯데 팬들한테 그런 비슷한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경선 에이스가 있으니 이제 강병철 감독님만 모시면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롯데가 딱 2번 우승했는데 그때 2번 우승했던 감독님이 강병철 감독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농담. 그럼 LG는 김용수 선수를 다시 복귀를 시켜요? 뭐 이상한. 그래서 저는 뭐 이 말이 너무 와닿아요. 저 오늘 처음 들은 얘기인데 언제 나중에 관객까지 할 때 이 얘기를 꼭 써먹어야 되겠어요, 이상훈 의원님. 그러니까 우승보다 값진 감동이 있다라는 거 이게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번 우승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예. 우승보다 더 큰 감동과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이제 롯데는 롯데나 LG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은 우승을 좀 하고 또 그것도 좀 하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 네. 이게 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비군을 끝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태어난 애들이 예비군이 끝났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희찬 코치님 영상 편지 유튜브는요 1984 최동원의 SNS에 다 올라가 있죠. 네, 그 유튜브에 치셔도 아마 유튜브에 쳐도 보실 수 나올 있을 거예요. 거고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저희 이상원 위원님께 이 질문을 드리고 오늘 마감을 할까 합니다. 1984년 한국 시리즈 1차전 바로 전날 저녁에 최동원 선수를 만약에 만날 수 있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사인 좀 해주십시오.
저는 최동원 선배님의 사인이 없습니다. 사인 좀 해주십시오. 그럴 것 같습니다. 정말 위원님다운 대답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개봉의 일에 맞춰가지고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요. 그리고 본인의 그 SNS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여기저기 좀 자주 올려가지고 요거 꼭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조은성 감독님께서 2, 3분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자, 한 12명씩 책임집시다. 네. 11명씩 11명 11명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 마무리를 네, 하실까요? 네. 그럼 뭐 인사 마지막 인사 말씀 하시죠. 모든 일은 건강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처럼 건강하시고 또 건강해야 또 이 영화를 널리 또 알려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건강하고 여러분들도 건강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마지막으로. 이거 뭐 어렵게 있는 돈 없는 돈 이렇게 뭐 끄집어내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결국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시고 SNS에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오늘 느끼셨던 그 감동 그리고 교훈 그런 것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날이 많이 추워졌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이상우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저희 이상우 의원님 다큐로 저는 여러분들 꼭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